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왕조사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조가 부르봉 왕조예요. 부르봉 왕조. 왕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앙리 4세, 프랑스의 전성기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앙리 4세죠. 이 앙리 4세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교도의 그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게 낭트 칙령이었다. 그런데 이 낭트 칙령을 없애버린 왕이 루이 14세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의 프랑스 전성기의 루이 14세가 오히려 프랑스의 전성기의 종말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왕이 태양왕이라고 불리웠던 루이 14세였다라는 거. 그 결과가 루이 16세 때 유럽에서 최초로 바로 민주공화정의 형태를 띠게 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는 원인 제공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루이 14세다라는 거. 부르봉 왕조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앙리 4세, 낭트 칙령. 낭트 칙령은 종교의 자유를 허했다. 앙리 4세가 원래는 신교도였는데 본인은 카톨릭교로 개종하면서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암살당했습니다. 앙리 4세는. 자, 지금도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앙리 4세입니다. 자, 그다음 루이 13세가 프랑스가 강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식량 생산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농주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서 가장 넓은 그 좋은 환경의 조건을 가진 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도가 상당히 길죠. 왕의 재위 연도가.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가 한 7살 정도의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 루이 13세 때 재상이었던 리셸리에의 정책을 그 후계자였던 마자랑이라는 사람이 이어봤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서 루이 14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 정책에 반발하는 게 프롱드의 난이에요. 프롱드의 난. 자, 이 프롱드의 난을 진압하고 이 루이 14세가 파리의 이 원래 구시가지, 원래 프랑스의 본거지였던 파리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가장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곳으로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강력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화려한 이 궁중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루이 14세가 이 베르사유 궁전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매일매일 이제 파티를 즐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정적인 문제에 심각한 그 사건들이 발생했겠고 또 하나 루이 13세와 마찬가지로 루이 14세는 계속해서 대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낭트 칙령을 폐지해요. 자, 아까 낭트 칙령은 신교도들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자유를 허했잖아요. 자, 신교도들이 주로 종사했던 게 바로 중상주의니까 상공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니까 이 신교도들이 더 이상 프랑스에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부가 유출되는, 즉 상공업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살고 대외 전쟁에 끊임없이 참여하는데 상공업자들이 프랑스를 떠나면서 프랑스의 재정 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 루이 14세가 이룩해 놓은 최고의 업적이 왕권 강화인데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화려한 이 궁중 문화가 꽃피우니까 이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지출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루이 14세가 버려놓은 것들을 수습할 수 있었던 시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프랑스가 유럽 내에 종주국을 자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 재정이 파탄이 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귀족들을 쥐어짜야 되는데 이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게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프랑스에 존재했던 바로 그 계급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삼부회라는 것입니다. 자, 삼부회는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식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금 1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루이 16세가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왜 그러면 필요했느냐? 1신분과 2신분은 면세자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프랑스의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됐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세금을 조금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부회를 소집했는데 이 3부회 소집 당시에 프랑스의 제3신분들 여기 나와 있는 시민이나 이런 수공업자 이런 소상공인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 발언권이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3신분인 지금 이 농민이나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 화려한 귀족을 등에 업고 지금 여기 농기구를 쥐고 허리가 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뒤에 지금 막 매달려 있는 건 엄청난 세금일 거고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 앵글은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프랑스 이 왕실과 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 아주 색감이 좋은 영화입니다. 색으로서 아마 그런 귀족들의 사치와 이 왕실의 이 무능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은.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랑스 혁명. 자, 1789년인데 연도가 외우기 좋은 건데 3부회를 소집했는데 이게 1신분, 2신분, 3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표결 문제가 뭐냐면 신분제에 의해서 표를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1신분, 2신분, 그 다음에 3신분. 그러면 1신분과 2신분은 면세자들이니까 결국은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2대 1표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3신분이 요구한 건 뭐냐? 머릿수로다가 표결하자. 3신분들이 숫자적으로 좀 많았고 2신분 중에서도 양심적인 귀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1, 2신분이 거부하니까 3신분들이 더 이상 우리가 3부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들러리다. 라고 해서 3부회장을 박차고 따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였던 곳이 테니스장이었다는 것이죠. 테니스장에 모여가지고 서약하는 이 장면이고요. 이들이 이제 우리는 신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다라고 하는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자, 이러니까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테니스장을 포위했다는 소문이 파리 시내에 퍼진 거고요. 여기에 분노한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국민의회 의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마침내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1789년 7월 14일 이날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일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지주 또는 이런 그 성직자들로부터 착취와 억압을 당했던 수많은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하는 게 이제 프랑스 전역이 혁명의 열기로 휩싸이는 거죠. 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진 많이 알려진 사진이죠. 자, 국민의회가 이 선언을 뭘 하냐?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우리의 인권은. 이게 유명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죠. 신분제를 거부하면서 마침내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인 사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한계는 뭐냐면 프랑스 시민,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돈 좀 있는 부르주아다. 지난번에 부르주아 말씀드렸죠. 그 중세 길드, 장원에서 뛰어나온 이 수공업자들이 조직을 만들었던 게 한자 동맹이었고 그들이 마을 주변에 쌓았던 게 성이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크라고 그랬다. 지금도 독일에 부르크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가 꽤 있잖아요. 그 부르크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고 이들이 이 시절에는 상공업자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들을 시민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그냥 시민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시민이라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그냥 살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자, 헌법을 만들어요. 여기서 헌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입헌군주제를 선언하고요. 여기 제한 간접 선거죠. 유사한 시민에게, 그러니까 부르주아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때부터는 국민의회가 입법의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입법의회. 자,
입법의회의 다수당은 지롱드당이에요. 지롱드당,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그러니까 입법의회의 다수의 의원들은 온건주의자였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즈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가지 못하고 잡혔지만. 또 하나, 프랑스가 왕을 몰아내고 왕을 끌어내리고 네, 공화정으로 간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 국가에서 프랑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프랑스를 쳐들어오는 주변 국가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려고 했던 루이 16세에 대해 반감이 생기면서 공식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과격해졌다. 그러니까 혁명의 과격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니까 온건파였던 지롱드당의 입지가 좁아졌겠죠. 자, 그러면서 급진적인 파벌, 즉 우리가 자코뱅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이 네, 이 의회의 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에 의해서 아까 제한선거였던 선거를 보통선거로 바꾸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국민공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코뱅이라는 급진파가 드디어 프랑스 혁명을 거의 이제 오늘날로 보면 공화국의 형태로 끌어올린 그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자코뱅당이 권력을 장악한 이 시대를 국민공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제1공화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주변 국가들이 이제 더 끔찍하다고 생각했겠죠. 프랑스를 더 많은 그 외부 세력들이 공격하니까 프랑스는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다수의 과거의 제30분들이 뭉치게 되겠죠. 이들이 의용군을 구성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라마르세예즈였고 그 라마르세예즈가 오늘날의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자,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로베스피에르의 모습이고요. 자, 자코뱅당이 약 1년 정도 권력을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의 거의 끝판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롱드당도 수청되고요.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정치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자코뱅당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 당시에 보기에는 급진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선거제, 물론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징병제, 프랑스를 쳐들어온 애들 막아야 되니까. 그다음 무상폐지, 그다음에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보수 세력들이, 귀족 세력들이나 이런 온건파들이 네, 바로 로베스피에르를 잡아서 죽이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요 로베스피에르가 잡히면서 사실은 이 급진파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좀 만들어 놓고 요 계획을 했더라면 아마 급격하게 몰락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은 그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파리 시민들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코뱅당이 정말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이런 두 가지의 경험, 온건파와 급진파의 혁명적 상황을 경험했던 파리 시민들과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가는 위기에 빠졌고요. 혁명적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저렇게 사륙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자, 라마르세예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영상을 봤었는데 자, 라마르세예즈는 주변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가 아까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국이죠.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지금 떠오르는 강력한 국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를 쳐들어오는 이 외국 군대에 맞서려는 프랑스 국민들의 자발적 군대, 의용군들이 불렀던 노래다라는 거. 굉장히 가사가 과격하죠. 지금도 이걸 국가로 쓰니까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프랑스 이 축구 선수들이 사실 그 다국적 원래 다민족 그런 그 구성원들로 돼 있잖아요. 예전에 지네디 지단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알제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국가죠. 3부회가 만들어져서 국민의회,
자, 그다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인권선언문이 나왔고요. 1791년에 루이 16세가 탈주하려던 사건, 일명 바렌 사건이 있었고, 자, 이러면서 혁명이 과격해지면서 민중들이 튠루리 궁을 습격했다.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에서 시내에 있었던 이 튠루리 궁이라는 데로 루이 16세를 옮겨놓은 거죠. 여기다 감금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1월에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처형했고요. 자, 혁명이 과격해지고 있죠. 자, 자코뱅들이 지동들을 숙청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대불동맹에 이제 맞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마저 처형했습니다. 자,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제거되면서 총재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네, 나폴레옹이 총재로 나왔다가 마침내 쿠데타에 의해서 통령이 되는 게 1799년 11월이네요. 자, 나폴레옹은 이때 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제1통령이 되고 나서, 네, 나머지 통령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요. 다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황제로 즉위하는데, 자, 황제 즉위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점령하지 못한 이 영국을 공격하려다가 실패했죠. 넬슨에게 패배했고, 안 되겠다. 영국은 안 되겠으니까 대륙 전체를 장악하자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약 한 900년 동안 거의 존재했던 신성 로마 제국, 즉 오늘날의 독일의 근간이 되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헤겔도 나오고 그다음에 베토벤도 나오죠. 피테도 나오고 독일 청년에게 고함 뭐라는 피테의 그런 연설도 있었고 원래는 영웅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라고 해서 베토벤에게 바치려고 했던 교향곡, 영웅 교향곡을 베토벤이래요.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는데 그걸 지워버렸다고 알려져 있죠. 헤겔도 나폴레옹을 완전 빛나는 지성처럼 생각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나폴레옹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유럽 전역에 이 프랑스의 자유주의와 평등 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은 했다라고 나중 역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당시 프랑스가 점령하거나 지배했던 유럽 대륙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국을 제외하고요.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죠.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완전 정복이라는 그런 자습서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그림이다. 다비드란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알프스를 이런 말을 타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노새를 타고 갔다, 아니면 끌고 걸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으니까 제정이잖아요. 아까 루이 16세를 처형한 거를 우리가 제1공화정이라고 했고 황제가 등장했으니까 황제를 몰아낸 건 제1제정의 몰락이겠죠. 자, 왜 몰락했느냐? 대륙봉쇄령, 영국과의 관계를 다 막아버렸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던 나라가 에스파냐와 러시아였고요. 에스파냐가 지키지 않으니까 에스파냐를 공격해서 결국은 여기에 엄청난 저항에 대해서 학살이 이루어진 거죠. 이 고야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프랑스 군대가 에스파냐의 사람들이 저항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고, 특히 이 처형당하는 에스파냐 민중의 모습을 이렇게 환하게 그려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였다. 자, 러시아 원정은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한 60만 명 정도 되는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결국 공격을 했지만 처참했다. 한 5, 6만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전쟁으로 죽었다기보다는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다. 동사였다, 아사였다 할 정도로 정말로 비극적인 이 러시아 원정의 실패였습니다. 결국 이 실패 이후로 나폴레옹은 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유배를 갔느냐?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엘바 섬. 원래 나폴레옹의 고향이 여기예요. 코르시카 섬인데 바로 동네 근처로 간 거죠. 고향 근처로. 탈출합니다. 여기를 탈출해서 백일천하라고 하는 이 잠깐의 반등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바로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백작에 의해서 패배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유배는 저기 대서양 남쪽 세인트 헬레나, 아주 멀리 갔죠. 이번에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 가서 결국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인데 이 코르시카는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는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 땅으로 귀속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이 귀속 사건으로 프랑스인이 되었지만 완전 변방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군인이 되는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10대에 사관학교 입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졌고요. 혁명 과정에서 군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그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거되거나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나폴레옹이 승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작 1796년 몇 살인가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됐다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장군들이 대부분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육군에서는 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기를 얻은 나폴레옹이 총재가 되고 통령까지 되는 그 나폴레옹의 성공 가도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날 이제 프랑스 여행 같은데 보시면 여기 유명한 이 오르셸 미술관이 있고요. 루브르도 있고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영토적으로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에 좋은 영토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기후 조건도 지중해성 기후와 북대서양의 난류를 받아서 풍부한 먹거리, 그 다음에 이 아주 험한 산악지대가 없고 평원지대가 많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통합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리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 도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이 건설을 했죠. 뒤에서 한번 더 나올 것 같고요. 베르사유 궁전이죠. 자,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중에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가 여기서 취임식을 가졌던 방이어서 참 프랑스와 독일은 원래 프랑스와 가장 강력한 뭐랄까요? 그 라이벌 아니면 결국 사활을 걸고 싸웠던 나라는 영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쟁도 했고 그 뒤로도 나폴레옹 때까지 여러 번의 그런 국가의 운명을 걸었는데 이 나폴레옹 이후에 이 프랑스의 라이벌은 독일이 됩니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게 한 100여 년 동안 2차 세계대전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해서 그런 악연을 갖고 가죠. 몇 년 전에 그 화재로 큰 참화를 입은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고딕 양식, 뾰족한 이 첨탑을 자랑하는 고딕 양식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몽쉘 미셀, 그다음에 보르드 지역, 포도주로 유명한 생트밀리옹 지역이고요.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혁명 광장으로 정비가 되어 있고요. 파리 개선문을 지금도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이렇게 파리 개선문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죠. 파리 사람들이. 틸르리 궁은 이렇게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파리의 유명한 인물들이, 프랑스의 인물들이 묘지로 사용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자, 이번엔 독일을 한번 가볼까요? 독일 왕조. 독일도 프랑스와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고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저습지에다가 산림이 너무 울창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일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걸 막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부터 도나우강과 라인강 경계로 계속 기지를 건설했는데 그 기지들이 나중에 도시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독일 왕조는 프랑크 왕국에서 이제 나온 동프랑크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프랑크족은 독일 지역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파리 근처로 옮겨온 게르만족의 일파라고 하는데 그 프랑크의 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누어질 때 동프랑크로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동프랑크는 독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카롤링거 왕조의 라인이 완전 끝나고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흔히 신성 로마라고 부르는, 원래는 로마 게르만 제국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토 1세 또는 오토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왕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이기도 해요. 오토 대제가. 이 사람이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관을 받았거든요. 자, 요 신성 로마 제국의 출발, 로마 게르만 제국 좀 분리를 해보면 이어지다가 다시 프랑켄 왕조라고 하고요.
신성노마 제국은 사실 왕조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각 지역의 제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흐름만 좀 보겠습니다. 프랑켄 왕조, 작센 가문이죠. 작센 지역, 호헨슈타우펜 왕조, 호헨슈타우펜 왕조. 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공의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왕을 선출하는 것 이제는 아예 서로 6명의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보세요. 각 지역의 제후들이 왕이 되죠. 합스부르크 제후, 나사우 제후, 룩셈부르크, 바이에른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끝물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드디어 신성 로마 제국의 주류로 등장했죠. 이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왕까지 겸해서 합스부르크 왕조 그러면 오스트리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때는 스페인 왕이 또 이 합스부르크 왕조를 또 겸임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아주 변방이었던 지금은 폴란드 북쪽에 있는 리투아니아 이쪽 지역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강하고 나름대로 생활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 중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이제 왕이 나오죠.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이 사람이 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계몽 군주로. 자, 그리고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즉 요 프로이센 왕국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돼서 이때가 우리가 제2제국, 게르만 제국, 제2제국. 원래 명칭은 호헨촐레른 왕조인데 제2제국, 신성로마 제국을 제1제국, 요 통일 왕조를 제2제국. 근데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비렐름 2세가 결국 도망가면서 독일은 황제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중에 나치의 히틀러가 제3제국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신성로마 제국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962년 오토 1세, 오토 대제부터 1806년까지의 제국인데 이때가 누구냐? 나폴레옹 때입니다. 나폴레옹 때까지를 약 900년간을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의 표현입니다. 보신 대로 여러 지역 가문들이 이 황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약해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많은 뭐라 그럴까요? 수탈? 그런 교황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곳이 이 신성로마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카노사이 구역도 이 신성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와도 관련이 있었죠. 다음. 아까 그 스페인 왕조, 우리가 흔히 합스부르크 왕조라고 하는 시절의 신성로마 제국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과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이때를 우리가 스페인의 전성기라고도 보기도 해요. 신성로마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단일 어떤 국가로서의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이 지도는 신성로마 제국 전성기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바로 스페인의 전성기다라고 표현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독일에서 있었던 30년 전쟁. 독일 역사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 바로 종교전쟁인데 독일에 있었던 신교도들을 진압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구교도편들과 신교도편, 프랑스는 구교인데 바로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교편으로 참전을 했다는 것이죠. 에스파니아를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었고 이 전쟁으로 독일은 800만 명이 죽었어요. 독일 영토에서, 아사에서. 자, 이 800만 명이 회복되는 데는 거의 20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바로 30년 전쟁 당시에 이 전쟁터가 신성 로마 제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에서 조약이 하나 맺어지는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드디어 신교가 이제는 다른 어떤 왕이나 제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최초로 영토국가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토국가. 더 이상 종교가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황의 발언권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30년 전쟁을 매듭지은 베스트팔렌 조약이었다라는 거. 자, 프로이센의 성장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프로이센은 십자군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사들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들의 중심 지역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성장한 기사 출신들이 군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떠오르는 시기가 아까 그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하는 18세기 중반의 모습이었고, 이 상황에서 프랑스가 경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독일식 그 군대, 또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기계체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프로이센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변방이잖아요. 프로이센이 활동했던 지역이. 원래 이쪽 지역에서 점점 세력을 확대해서 베를린까지 확대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브란덴부르크문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인들에게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프리드리히 2세 계몽군주. 이 사람은 짐은 백성의 공복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잠 덜 자고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하는 정말로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이 시기에. 그래야만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영토도 확장했고, 이 프로이센이, 즉 독일이 유럽의 국가들에게 나라를 드디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였어? 라고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프로이센이 다른 프랑스나 이쪽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낙후된 것은 여전히 군사국가라는, 그 다음에 그 군사국가의 기반을 만들어뒀던 게 땅이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지주들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이쪽으로는 대부분 아직 농노제가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860년대까지 농노가 존재했으니까요. 독일의 통일 과정. 35연방, 그전에는 300개의 제국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지방에 다 쪼개져 있었던 것이 요 18세기, 19세기 즈음에 와서는 이 독일이 35개의 지역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는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중에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위해서 내세웠던 정책이 철혈 정책이다라는 건데, 요 철혈 정책은 독일의 아까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프리드리 대왕,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독일 역사에서 비스마르크죠. 황제 비렐름 1세는 안 나오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1871년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독일 돈돈이 마르크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독일인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 자,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아까 독일이 신성로마 제국 해체됐죠. 거기에서 드디어 독일 국민들이 이 아까 피트 말씀드렸는데 민족이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을 생기게 된 사건이 나폴레옹이었다. 자,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만들고 자, 계속해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던 과정에 강력한 비스마르크가 총리가 되고, 그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이 사건 이후로 독일인들에게 프랑스에 대한 엄청난 그런 반감이 작동됐고, 또 하나 독일이 통일되는 걸 반대했던 나라가 프랑스였으니까 독일이 하나로 뭉쳐지면 프랑스에 위협을 주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를 완전히 길을 눌러줘야 되겠다 해서 전격적으로 이 외교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여기에 프랑스가 응하면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무 어이없이 프랑스가 패배했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황제가 취임식을 갖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프랑스에게 비스마르크가 안겨준 거죠. 1806년의 사건을 되갚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철혈 정책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오직 철과 피, 무기와 병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외모도 이제 비스마르크의 외모도 푸들인가 불독 이런 거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스마르크의 그 생각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군사적이고 독재적이고 전제적이고 이런 단어가 붙기도 하지만, 대신 프로이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그런 저항 세력을 누르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이 저항 세력들 말고 또 하나의 저항 세력이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또 억압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복지 정책이 시작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양면 정책, 강력하게 탄압을 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또 그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고요. 그게 통했던 거죠. 오히려 러시아보다 농업국가였고 낙후된 러시아보다는 독일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그 19세기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요 비스마르크의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사회주의가 전성기를 맞긴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정책,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의 그 건강, 의료보험 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시대를 앞서갔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그냥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그의 정책을 보면 비스마르크로 인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인들이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독일 국가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면서 후진적이었던 이 독일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죠. 엄청난 이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지주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 대지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결국 국가가 강력하게 이 정책에 개입을 하는 국가주도의 산업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일본이 받아들였고 또 우리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던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당시의 관료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국가주의, 수철한 애국 그 어떤 그 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관료들이었겠죠. 초창기의 모습들을 보시면 대부분 엘리트였을 거고요. 자, 비렐리 밀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취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가 보이죠? 수정을 보니까 이때 이 황제를 뭐 카이저라는 호칭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코 밑에 만들어진 수염을 뭐 카이저 수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 보면 그런 카이저 수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쪽 폴란드 북부 지방부터 해서 베스트팔렌 일대까지 또 이쪽 바이에른 지방까지 해서 강력한 영토까지 확보하면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다. 여기 알사스와 로렌 지방은 나중에 그 소설로도 유명하죠. 그 알퐁스 도떼의 마지막 수업으로 유명한데 원래 이 땅은 독일 땅이었고요. 이 알사스 로렌은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이걸 가져간 거고 승리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때 여기를 또 몇 년 점령했던 거죠. 그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죠. 마지막 수업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원래는 독일 땅이고 독일 말 쓰는 애들인데 한 몇 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점령했던 거고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과연 프랑스 말을 얼마나 쓰겠어요. 사실 오랜 역사는 독일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알퐁스 도떼의 마지막 수업이 유명해진 것은 우리나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강조했던 후광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 중에 하나이죠. 노이슈반슈타인성. 바이에른 지방이 아까, 여기, 미넨 지방이잖아요.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죠. 미넨. 요 지역이, 동네가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지방은 끝까지 이 프로이센의 그 독일 통일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요. 이 루트비 2세는. 근데 이 루트비 2세는 그 시점에 뭐 했나요? 성 쌓는 게 몰두해가지고 국정은 돌보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뭐 대신들이 신하들이 쫓아내서 나중에 뭐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뭐 사살이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중세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동네가 독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로텐부르크, 부르크잖아요. 부르크. 요 주변 이 안에 바로 중세의 장원 도시다라고 길드가 만든 도시다라고 볼 수 있고 독일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게 소시지와 햄. 그다음에 요 과자 슈네발렌.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혹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슈네발렌? 없나요? 슈네발렌? 네, 독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과자. 합스부르크 가문 좀 보고 가면 아까 우리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말씀드렸죠? 바로 지역 가문인 거예요. 지역 가문.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에스파냐, 포르투갈까지 해서 아까 신성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엄청난 영토, 뭐 중앙 집권 국가는 아니니까 세력 등 영토적인 것만 컸지 국가로 보면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때 스페인, 에스파냐는 남미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엄청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 성장한 도시가 바로 빈입니다. 빈. 그러니까 이 빈이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었다.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했던 지역이고요. 에스파냐가 통치했죠. 네덜란드까지. 오스트리아 역사 조금만 보면 바로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일 때. 근데 워낙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제각각이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오스트리아의 왕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요 사람의 딸이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고요. 이때 바로 프로이센에게 이때 프로이센의 왕이 프리드리히입니다. 프리드리히 대왕. 슐렌지엔 지역을 노른자 땅을 빼앗기기도 하죠. 자, 여기 슐렌지엔 지역이 있고 신성 도마 제국 있고 바로 오스트리아와 합스부르크가 통치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나중에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좋은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반대로 프로이센의 전성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 요제프 2세인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빈 말씀드렸죠.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굉장히 사고가 앞선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거, 비엔나 커피. 토핑이 엄청 올라가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요거 그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기도 했죠. 그다음에 유명한 줄줄이 비엔나.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먹어본 비엔나 소세지. 스위스는 왕조는 특별히 없어서 스위스의 관광지 바로 유명한 호수라고 해요. 쥐리에 있는 리마트 호수. 그다음에 이거 우리 스프 먹을 때 거기 빵 조각 넣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먹죠. 퐁듀라고 하는데 스위스의 음식이라고 하네요. 자, 크로아티아. 이 두브로브니크는 많이 나왔죠. 예전에 꽃보다 할배인가? 꽃보다 남자인가? 뭐죠? 예전에 어디에선가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크로아티아. 자,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광장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관광지 중에 유명하다는 시에나의 캠프 광장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자료로 가져왔고요. 로마 때 배웠죠.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음식, 모짜렐라 치즈 피자, 그다음에 젤라또. 이탈리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령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남부와 북부에 이 합쳐질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북부는 부유해졌고 남부는 더 가난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로마의 지정학적인 구조의 문제. 이 로마 교황령은 나중에 1870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사라졌고, 자,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역은 외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통일되지 못한 거, 바로 주변 국가들이 통일을 반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자, 1820년, 자, 이름도 스파게티 같은 까르보나리, 이런 스파게티 이름도 있는 것 같고, 까르보나라인가? 자, 까르보나리 당에, 통일운동의 전초 출발이죠. 까르보나리. 외우기 좋네요, 이건. 그 다음에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에 지금 드디어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프랑스에 의해서 무산됐고, 그 다음에 북부에 있었던 사르데냐에서 이 수상의 카보루가 드디어 이 북부 통일 전쟁을 하는 거죠. 외세를 몰아내겠다라고 했던 거고, 남쪽에서는 가리발디가 남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 남부와 북부에서 결국 동시에 통일운동을 펼친 끝에 이렇게 완성된 통일을 했다. 아직까지 교황령이 좀 남아있고요. 자,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건축물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탈리아, 스페인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남기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현빈과 손예진이 나왔던 그런 아람브라 궁전, 그 지역이 그라나다 지역이죠. 예전에 스페인에서는 무어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무어인들, 스페인 안에 살았던 이슬람 교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바로 이 그라나다, 이 알바이신 지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톨레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스페인에서 그리스도교와
이 이슬람교가 함께했던 지역이고, 안달루시아도 꽤 유명하죠. 자, 톨레도 중심에 있죠. 축구 클럽으로 유명하죠. 발렌시아, 빌바오 이런 데 있죠. 바르셀로나, 세비야 다 바로 지금의 바로 에스파냐 축구 클럽들이죠. 그다음에 그라나다. 이 마드리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그 계획된 도시죠. 레알 마드리드는 중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을 통합하고 나서 만들었던 그런 수도가 되겠고, 네. 바로 이 가우디가 건축했던 건축물들. 이거는 그 유명한 그 바르셀로나 홈 스타디움. 그다음에 스페인이 자랑하는 음식들이래요. 뭐 추파춥스도 스페인 거고. 이거 이름이 생각 안 나. 이거 에버랜드가 많이 파는데 이 음식이 뭐죠 이거? 별 맛은 없는데. 추러스. 네? 추러스 맞아. 추러스. 네, 추러스. 에스파냐 거고. 비주얼 별로 안 좋은데. 이거 그다음에 유명한 춤이죠. 이 탱고. 아주 투는 너무 잔인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파냐 왕국. 자, 에스파냐는 이베리아 반도의 여기 피레네 산맥이 에스파냐인데 여기를 이미 언제 8세기에 그 우마이야 왕조, 나중에 서아시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서아시아사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 지역을 점령해서 이 파리 근처까지 진출했다가 바로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격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00년대에. 그리고 나서 우마이야 왕조가 망하고 아바스 왕조가 생기면서 이 지역을 점령했던 우마이야 왕조의 이 계승은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여기를 통치했고요. 약 한 700년 동안 여기를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자, 이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이슬람한테 점령당했을 때 유일하게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이 여기 지금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여기는 그때 점령당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순례길로 삼는 거죠. 이 700년 동안 스페인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고 400년 동안 이어졌던 국토 회복 운동, 종교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국토 회복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레콘키스타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애들을 몰아내자라는 것이죠. 이게 한 400년 동안 이어졌다.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들 가는 편이죠.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이 순례길 중에 일부고. 자, 보시면 여기는 남아있죠. 점령당하지 않았죠. 이슬람 애들한테. 점점, 네,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있는 사진이죠. 그림이죠. 여기까지 남았죠. 그라나다만. 최후의 이 이슬람 지역을 1492년에 몰아내는 겁니다.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결합하면서 스페인 국가가 만들어졌죠. 나폴리 왕국이 이탈리아, 여기는 스페인이 지배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로마 멸망 이후에 단 한 번도 단독적인 국가를 만든 적이 없었던 거죠. 자, 카스티아, 아까 보셨던 바로 카스티아와 아라곤,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결혼해서 바로 에스파냐 왕국이 됐다. 그리고 아까 끝에 여기 그라나다, 이슬람 왕조 그라나다를 몰아내고 점령한 게 1492년. 이때 요 그라나다를 점령했을 때 이 카스티아의 이사벨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거기에서 배 세 척을 얻어서 떠났던 거죠. 기분 좋을 때 찾아갔으니까. 아람브라 궁전. 자, 이 카스티아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페르난도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어졌고, 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카를로스, 신성노마제국 황제가 됐죠. 아까 독일까지 이제 스페인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펠리페 2세. 우리가 스페인의 왕 중에서 이사벨 정도 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스페인 절대 왕정 펠리페 2세, 무적함대. 이 사람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기억을 하죠. 자, 펠리페 2세. 자, 이 사람들의 이 주걱턱, 우리나라 주걱턱의 대명사는 이순자인데, 자, 원조가 있었죠. 합스부르크 가문들. 아마 뭐 근친 결혼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펠리페 2세 때 레판토 해전이 뭐냐면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내 이 세력을 지중해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에스파냐가 장악한 거죠. 동방무역의 이권을
독점한 시대, 전성기잖아요. 이때 그래서 향료를 독점했다. 이때 무역의 가장 마진율 높았던 향료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직접 서들어갈까라고 하게 된 거죠. 중간에 이 중간 상들을 안 거치고. 자, 문제는 이 펠리페 2세를 비롯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강력한 부교였다는 거죠. 네덜란드 애들은 상공업자들이니까 신교들 애들인데 이 네덜란드는 칼뱅의 종교개혁 때 고이센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교도들인데 얘네들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식민지였다는 것인데 여기를 탄압한다. 엄청난 세금을 착취하고 종교 개종을 요구한 거죠. 여기에 맞서서 거의 100여 년 동안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만 독립전쟁 많이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뭐 독립전쟁 뭐 엄청난 학살 당한 예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네덜란드는 이 100여 년 동안의 전쟁에서 굴복하고 우리 안 할 거야라고 한 나라가 지금은 벨기에가 됐고요. 끝까지 저항해서 독립한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신교고 벨기에는 카톨릭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네덜란드를 도와준 게 바로 영국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영국이 네덜란드를 도와주니까 안 되겠다. 영국을 좀 혼내줘야지라고 무적 함대를 동원했는데 가다가 이 북해 해협에 엄청난 이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이 함대가 그러니까 싸워서 격침된 것보다는 이 영국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돌아오다가 거의 대부분 침몰한 거죠. 싸워서 패배한 것보다는 뭐랄까 바다의 환경이 너무 지중해라든지 에스파냐의 환경은 달랐던 거죠. 영국 애들은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했던 애들이 영국의 주력 해군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그 캐리비안의 해적인가요? 그 친구 드레이크 백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자, 네덜란드의 독립, 칼뱅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스파냐의 칼뱅을 따르는 신교도들이 카톨릭 교회를 공격하니까 펠리페가 군대를 통해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고 여기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다. 보시면 거의 80년 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당시 유럽의 종교의 분포들을 보면 자, 스페인,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이쪽 이탈리아까지 대부분은 전통적인 국가들은 카톨릭이고 신흥 국가들은 신교죠. 대부분의 북부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지역. 지금의 네덜란드와 덴마크 북부 독일 쪽이 신교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네덜란드 신교도들의 이 엄청난 상업적 능력이 바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회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해상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때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라고 되어 있죠. 렘브란트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빛의 화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빛의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네덜란드가 상당히 잘 나갈 때 대표하는 그림이고 화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에스파냐가 주로 점령해서 많은 걸 가져온 지역이 대표적인 데가 아메리카지만 아메리카 말고도 아시아로도 많이 진출했다. 이 에스파냐가 아시아로 진출해 와서 식민지로 삼았던 데가 그 필리핀이고요. 중간중간에도 많이 거점을 마련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한테 빼앗기죠. 자, 이 유럽의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보통 우리가 제1제국주의, 제1차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이때는 대부분 강력한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은 군대, 육군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진출해서 장악한 나라들이 최초의 국가가 스페인, 두 번째가 네덜란드, 물론 포르투갈도 있었지만 워낙 작은 나라니까요.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까지. 이 영국이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나서 약 한 150년 동안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 남아있었는데 이때 쓰여진 소설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했던 그런 그 책들, 뭐 유명한 보물섬이라든지 15소년 표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정글북 뭐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이 잘 나갔을 때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하인드에는 식민지 약탈과 수탈과 학살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 보시면 여기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여기는 포르투갈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영국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죠. 1차 제국주의 때는 여기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스페인이 잘 나갔지만 영국이 인도를 장악하면서 엄청난 빨대를 꽂은 거죠. 인도에게. 그러면서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게 무굴 제국을 점령하고서부터라는 거. 19세기 중반에. 자,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키예프 공국. 키예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루리크, 올레그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쭉 가시다 보면 이 블라디미르라는 사람, 나중에 레닌도 이 블라디미르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이죠. 블라디미르라는 이름. 자, 블라디미르 공국. 자, 공국이니까요. 작은 나라들입니다. 다. 네, 모스크바 공국. 모스크바 지금의 그 일대를 점령했었던 사람들이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인물. 이반 3세. 그다음에 이반 4세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이 러시아 왕조의 출발, 물론 앞에 키예프 공국이나 모스크바 공국도 러시아의 역사지만 러시아가 이제 영토 국가로, 도시 국가가 아니라 영토 국가로 출발하는 것은 이반 4세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타타르는 몽골인들입니다. 몽골 민족을 이 러시아에서 불렀던 명칭이 타타르라고 해요. 이 타타르족의 250년 지배를 몰아낸 사람이 이반 4세라거든요. 뇌제라는 표칭을 쳤는데 가끔씩 이렇게 뭐 뇌가 발작을 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포악하고 괴기스럽다 이런 의미의 이 짜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반 4세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타타르를 몰아내고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했다. 귀족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확립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뒤에 나오나요? 성 바실리 성당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노프 왕조, 로마노프 가문인데 이 로마노프 가문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 표트르 대제, 표트르 1세라고 하는데 표트르 대제가 교과서에 나오죠. 러시아 짜르 중에서는 이반 4세도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데 거의 유일하게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 러시아에서는 이 표트르 대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남편이 누가 있었죠? 저쪽에? 여기. 표트르 3세가 있었죠. 남편이 표트르 3세인데 그 남편을 몰아내고 짜르가 된 겁니다. 이 예카테리나 2세는 원래 독일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몰아내고. 그런데 이 예카테리나는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이 예카테리나 2세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죠. 푸시킨의 소설, 대위의 딸이라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르 2세도 농노 해방을 했기 때문에 가끔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니콜라이 2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쫓겨났고 가족이 몰살당한 그런 집안이고요. 자, 키예프 공국부터 좀 보면, 자, 키예프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발트해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이 키예프 사람들이 지배했던 것으로, 이게 영토 개념이 아니라 지배 개념입니다. 그럼 뭐냐, 얘네들은 키예프는 바로 노르만족과 결합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내지의 강을 다니면서 비잔티움 제국과 무역을 하면서 비잔틴의 문화를 흡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킵차크 한국, 즉 몽골인들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 자, 모스크바 공국.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이 아까 1132년인데 모스크바는 1283년. 모스크바 공국이 조금 더 늦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키예프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이 모스크바는 저쪽 노르만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아까 이반 3세, 이반 4세 그 몽골족을 축출하고, 요게 그 유명한 그 게임 있었죠. 그 블럭 깨는 게 뭐지 그게? 오락실에서 많이 하는 게임. 테트리스에 나오는 예식장이나 뭐 그런 데도 많이 이런 거 옛날에 우리나라 성 바실리 성 이거 건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또 만들까봐 이 건축가 수백 명의 이반 4세가 눈을 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이 요만했는데 점점 커져가는 영토를 볼 수 있죠. 러시아의 근대화 로마노프 왕조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가 여기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건데요. 수염을 자르는. 표트르는 수염이 없죠. 여기 수염이 있고 수염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 망토 이런 거 막 거창스러운 거 옷들도 다 막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치렁치렁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장 부분부터 서구식으로 좀 개혁을 하면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스웨덴을 몰아내고 그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를 해안가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럽과 가까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쪽 시베리아로 진출해서 청나라와의 국경선도 네르친스크 조약도 또 만들고요. 오늘날 러시아의 영토를 대부분 확립한 사람, 표트르 대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바다로 얼지 않는 바다를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항구 가장 가까운 바다에다가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 지금은 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유명한 옛날엔 여름궁전 뭐 이렇게 이제 썼나요? 지금은 뭐 박물관, 미술관,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쓰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모스크바 쪽과 이 새로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관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표트르 대제가 요 어린 친구 루이 15세의 어릴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표트르가 직접 서유럽을 순방하면서 짜르의 모습을 간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갔지만 워낙 이 사람이 키가 뭐 2m가 넘어가지고 꼭 짜르가 아니더라도 키가 크니까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죠. 남편을 몰아내고 근데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막 러시아인들이 여기 나와 있죠. 러시아인들의 찬미의 대상입니다. 민족 자긍심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독일 사람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 업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근대 국가로 자리 잡는데 혁혁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수많은 학교도 세우고 도시도 건설하고. 자, 이 예카테리나 2세는 그래서 문학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아까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알려져 있는 푸시킨이 그 대위의 딸에서 그 푸가초프의 반란이 있었는데 그 예카테리나를 나쁘게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짜르로 묘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여전히 서유럽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근대성에서 뒤떨어진 일단은 여기가 농노제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이 살기 힘들었던 거고 끊임없이 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점점 전제 국가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바다로 진출하겠다, 뭐 부동함을 얻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크림 전쟁에 이제 참전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 크림 전쟁의 측면 크림반도 여기 크림반도에 여기 얄타 회담이라는 것도 여기서 열린대요.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혁 정책을 하겠다 해서 농노 해방도 했고 의회도 설치했지만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무정부주의자들한테 암살돼요. 개혁이 미흡하다 이거겠죠. 그들이 보기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알렉산드르 2세 암살되고 나서 더 보수 반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그 지식인들의 운동이 분하로드 운동. 우리 그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분하로드 운동이 이때 러시아에서 있었던 운동인데 이것도 실패했고요. 자, 러시아 영토가 이게 확장되는 과정. 2반 3세 당시에 모스크바였고, 자, 2반 4세가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죠. 그리고 표트르가 이쪽 시베리아를 진출했으니까요. 정말 300년도 안 돼서 이 대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 물론 이쪽 땅은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자, 시베리아 횡단철도, 요 횡단철도가 완성된 게 16년인데요. 요 시베리아 철도가 한 10년만 먼저 완공되었더라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부분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 러시아 육군을 이쪽 동쪽으로 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군을 보냈다가 그 해군이 발틱 함대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의 동해나 이제 대한해협에서 완패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러시아 혁명 피해 일요일 사건. 이게 러시아 혁명 그 피해 일요일 사건이 전초인데 이게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테 빵을 달라라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은 짜르를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가 발포하면서 그때부터 짜르를 이제 신의 대리가 아니라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봤던 게 피해 일요일 사건. 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러일 전쟁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혁명이 2번 있었는데 로마노프 왕조가 멸망한 건 요 케렌스키의 이 맨셰비키입니다. 케렌스키의 맨셰비키고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은 11월 혁명인데 우리가 흔히 볼셰비키 혁명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원래는 얘들이 소수파인데 본인들이 다수파다 해서 볼셰비키는 다수파의 의미가 있대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섰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